한국어문화과의 방성원 교수님께서 부총장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 환영하는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부총장 방성원입니다. 제가 일기 아카데미아 행사 때는 못 와보고 오늘 처음 여러분을 보는데요. 보니까 저희 학교 학생이 제주도에서 왔네요. 참 의미 있는 행사구나, 정말 영예로운 자리구나, 들어오는 순간 느꼈습니다. 뭔가 열심히 했을 때 사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살아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인데 여러분은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학교로부터 격려를 받고 또 이런 귀하고 영예로운 자리에 초대받으셨으니까 그만큼 어떤 값진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방금 학생지원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총장님께서도 이 모임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시고 여러분 얼굴을 직접 보고 싶어 하셨는데 사정상 참석을 못하셔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제가 대독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그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장학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대학을 이끌어 나갈 학교의 대표 인재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특강을 위해 특별히 참석해 주신 성석재 작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한 강윤주 학생지원처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2기 아카데미아 장학생 여러분, 지난 2001년 개교 이후 우리 대학은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여 국내 최고의 사이버 대학으로서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종합평가는 물론 국내 주요 기관의 평가에서 상당한 업적을 거두었고, 특히 사이버 대학교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분야에서도 지난 11월에 교육과기술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지난 10여 년간 우리 대학은 국내 최고의 사이버 대학으로서 온라인 고등교육을 선도해 왔습니다. 우리 대학이 개교일에 이렇게 한결같이 발전을 거듭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대학 본부의 노력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장학생 여러분들과 같이 학문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학업에 매진한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 우리 대학이 개교할 때부터 함께한 저로서는 지금까지 우리 대학이 이뤄온 발전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장학생 여러분들도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환영합니다. 장학생 여러분들께 몇 가지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대학은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창조적 공간입니다. 특히 첨단 정보통신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의 장을 열고 있는 사이버 대학교는 더욱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과의 전임 교수님들, 각 교과목의 교수님들로부터 성실하게 지식을 전수받았기에 이 자리에 오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 소중한 지식들을 성실하게 전수받는 것이 1차적으로는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쌓아가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창조적으로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적인 마인드를 통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가치를 더욱 드높여 나갔으면 합니다. 창조적인 지식 습득과 더불어서 본인의 전공 분야뿐 아니라 타 학문, 타 전공과의 융합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학계나 기업에서 화두로 삼고 있는 통섭이라는 개념인데, 이것은 학문 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찾아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통섭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창조적인 지식과 지혜를 갖추기 위한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통합을 끊임없이 모색해서 여러분 각자의 지식 창고의 총량을 획기적으로 늘려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대학 역시 이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사이버 대학으로서 온라인 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여러분들이 더욱더 편리하고 수월하게 학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 러닝의 단계를 넘어 언제 어디서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M-러닝, U-러닝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경희사이버대학교는 21세기 대학 발전의 새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GSN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대학원 설립 준비는 단순하게 또 하나의 원격 대학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보다 나은 미래 사회를 위한 보편 가치를 창출하는 학술 기관으로 국내외 온 오프라인 대학원에도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새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대학은 글로벌 스튜디오 네트워크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뉴욕, 북경, 동경, 파리 등 전 세계 학술, 문화, 예술의 주요 거점 도시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이 사업은 경희학원 전체가 함께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또 다른 경희의 옹비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의 지식과 지혜를 경희학원의 교육 공간으로 수렴함과 동시에 우리의 지식 콘텐츠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글로벌 온라인 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대학과 사회 그리고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지혜의 보고를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의 근본 취지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일이지만 이러한 계획들이 우리 대학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기 아카데미아 장학생 여러분, 우리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10여 년간 쉼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을 이끌어가는 대학. 향기와 맛에 빠져나오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중독성이 좀 있는 게 무협지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 나서 누나들한테 형이 지금 굉장히 무협지를 좋아한다는 식으로 좀 빌려다 달라고 해서 누나들이 빌려주는 거를 읽고 그것만은 이제 부족했죠. 그래서 삼촌, 또 고모, 그리고 당숙, 당고모 이렇게 한 마을에 다 모여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6촌형, 8촌형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학교에 있는 무협지 전부 다. 근데 그거 가지고도 이제 턱없이 부족해서 살펴보니 마치 아버지 친구분이 그 읍내에서 무협지 대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본소 이름이 무협지 대본소가 아니고요. 대구 서림이라는 이름의 대본소였습니다. 무협지가 그 서림, 책의 숲에 무협지가 거의 90%, 나머지 10%는 뭐 전과, 참고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걸 알고서 어느 날 그 집에를 가서 무협지를 빌렸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이 제 얼굴을 알죠. 빌려서 이제 그때 외상으로 빌렸죠. 두 번째, 세 번째쯤 외상을 하게 되니까 좀 미안해져서 제가 아버지한테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책을 좀 빌려볼 수 있게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마 지금 돌아가셨는데 무협지라는 거를 평생 한 권도 안 읽어보신 분이었을 겁니다. 그냥 그저 책이라는 말에 아들이 책을 보겠다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걸 내가 못 해주겠느냐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 친구분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구두로 얼마든지 책을
빌려가도 좋다. 대신 1년에 쌀을 한 가마니, 농사 짓고 나면 쌀이 나올 테니까요. 요새 쌀이 한 가마니 한 17만 원, 20만 원쯤 합니까?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한 15만 원쯤으로. 그때는 쌀 값이 좀 있었거든요. 요즘 식으로 하면 한 3, 40만 원, 4, 50만 원쯤 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1년 값으로는 그게 싼 건 아니죠. 근데 뭐 책을 보겠다는데 해서 그렇게 계약을 맺은 뒤로 제가 그게 실제 쌀이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가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제가 3년간 4학년,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서 1학년까지 제가 그때까지 제 고향인 상주에서 생장을 했거든요. 그때까지 그 무협지 대본소에 있던 모든 무협지를 다 읽었습니다. 어떤 건 3번까지 읽기도 했습니다. 워낙 많은 권수를 읽다 보니까 무협지 스토리라는 건 사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뭔가 원수의 손에 부모가 죽고 하는 식의 불운하게 태어나서 성장해서 좋은 스승을 만납니다. 은거에 있는 스승을 만나고 또 어떤 기이한 인연으로 무슨 좋은 약 같은 거, 영약 같은 걸 먹게 돼가지고 남들보다 속성으로 무술이 높아져서 그다음에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인망을 얻어서 전 무림의 무림을 제패하는 뭐 그런 뻔한 스토리입니다. 거기에 천하 절세의 미녀들이 이제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서 자동으로 한 명도 아니고 보통 서너 명씩 이렇게 그게 이제 무협지의 대개 스토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읽은 건지 안 읽은 건지 한 1000권이 넘어가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죠. 그래서 그때부터 주인공 이름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 이름을 외우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안 헷갈리죠.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탁 폈을 때 이름 보고 그게 어디서 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책은 빌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때가 번역된 중국에서 창작되고 한국에서 번역된 무협지의 전성시기였습니다. 1970년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요. 그리고 별다른 그 즐거움이 없는 시골, 농촌에서 오히려 무협지가 훨씬 더 붐을 이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서울로 와서 봄에 꼭 이맘때 전학을 왔습니다. 와서 제가 제일 먼저 간 데가 무협지 대본소였습니다. 서울에. 와서 보니까 안 읽은 무협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훨씬 더 무협지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몇 군데 더 돌아다녀 봤는데 별로 신통한 게 없어서 드디어 무협지계를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읽은 게 적어도 제 어림짐작으로도 한 2, 3천 권 되지 않았을까. 어림짐작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래도 읽다가 많은 것들이 몇 편이 있거든요. 무슨 일 때문에. 그래서 그거가 어떻게 됐는지 몇십 년 동안 계속 궁금했었는데 최근에 그 제목이 생각이 나서 그걸 찾으러 가봤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무협지가 제일 많이 모여있더군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빌렸습니다.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앉아서 읽는데 근데 너무나 유치해서 정말 차마 눈 뜨고 보기가 민망하게 문장이 아주 졸렬하고 느낌표 덩어리고 이런 거여서 그야말로 화학 조미료가 엉켜있는 그런 인스턴트 식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게 아마 그렇다고 그게 저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해악을 끼쳤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무협지가 저한테 그때 맞았겠죠. 제 수준에도 맞고 무엇인가를 즐거움을 찾고 있던 저한테 맞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몇 년 동안을 무술을 닦듯이 무협지를 이렇게 몇천 권을 읽었던 것이 결국 오늘의 저를 만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소설이기 때문에요. 소설이기 때문에 서사가 있죠. 이야기가. 그리고 이야기가 굉장히 뻔한 이야기 같지만 매끄럽게 이렇게 엮여져 나갑니다.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이야기거리들이.
그런 점이 제가 소설 쓰는데 그런 점이 있다면 그건 아마 무협지 덕분이 아닐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무협지를 이제 몇천 권씩 읽어내고 나니까 이제 웬만한 그 권수 가지고는 눈에 차지도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교 시절에 만화를 남들처럼 만화나 동화를 못 읽었기 때문에 무협지 때문에 바빴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잠깐 그때 만화 그 대본소는 하루에 그때 돈이 얼마더라? 하루에 뭐 몇백 원인가를 내면 하루 종일 얼마든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무협지 읽던 실력으로 만화를 읽기 시작하니까 남들의 한 서너 배는 빨리 금방 한눈에 한꺼번에 있는 그 문장을 거의 다 파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을 살필 겨를도 없이 줄거리만 짜라서 그야말로 쾌속 독서를 만화를 하니까 어떤 만화책 대본소에 있는 내가 그래도 조금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런 종류의 만화를 다 읽는데 뭐 한 보름 정도는 충분했습니다. 하루에 거의 뭐 한 100권 이상씩 이렇게 쌓아놓고 읽으니까요. 주인이 그다지 좋아하진 않았죠. 그러면 다른 대본소로 또 가서 그렇게 또 만화를 또 몇 달 읽고 나니까 더 이상 읽을 만화가 또 없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제 독서는 이제 그 양적 독서는 거기서 끝났고요. 그 후에 이어진 독서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비슷한 게 아니었을까. 즉, 뭐, 입시도 있고, 고등학교 가서는 뭐 해서 뭐 책을 읽을 틈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유가 없었죠. 마음의 여유가.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그 무협지와 만화를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둑의 세계에 빠졌습니다. 근데 바둑도,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상당히 강자들이 많이 모이는 기원에 갔는데 바둑은 초등학교 때 형님한테 역시 조금 배웠었는데 거기서 그다지 늘지 않고 있다가 그 기원에 가서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은 상당히 잘 두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나이도 한 살 많을 뿐 아니라 실력도 꼭 그만큼 높아서 제가 조금 따라 올라가면 그 위로 가고 따라 올라가면 또 그 위로 가고 그리고 질 때마다 얼마나 약을 올리는지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타도를 해야 되겠다. 그 방법은 역시 책이다. 그래서 그때까지 국내에 나와 있는 바둑책은 다 모았습니다. 바둑책은 대본소가 없죠. 그래서 많이 훔쳤습니다. 외갓집에 그리고 그 바둑 광들이 좀 있어가지고 외갓집 가서 많이 빌려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무슨 교본이고 뭐 정석이고 뭐 이런 걸 전부 다 책으로 죽으라고 읽어댔습니다. 읽고 나보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책까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령 지금 그 당시 세계적인 고수들이 둔 바둑을 제가 이제 집에서 한 10급쯤 되는 제가 나와본다고 뭘 알겠습니까만 그런 걸 이렇게 몇 판 이렇게 나와보면 그 수준까지는 절대 아니지만 제게 항상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까지는 뭔가 빠르게 다가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 책의 덕분인데요. 그렇지만 제 철천지 원수인 1년 선배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기원에서 살았기 때문에 입시 공부 다 도외시하고 기원에서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죠. 거긴 또 고수들이 많아서 배우니까요. 고등학교 입학해서 첫 번째 시간에 그 전에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을 조금 더 얘기할 필요가 있겠군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그 봄에 전학을 가니까 그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2학년 담임 선생님이 등산반 지도 교사였습니다. 이분이 특별활동으로 특별활동 CA라고 표시를 했는데 그게 지금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특별활동으로 등산반에 들으려고. 근데 등산반이 아니고 이름이 산악반이었습니다. 중학교 특별활동반 이름이. 그분의 취향이 작용을 해서 그랬는지. 산악반의 활동은
특별활동 시간 화요일 6교시가 되면 5교시 끝나자마자 신발끈을 운동화끈을 단단히 메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인근에 그 선생님이 그 지명해 놓은 그 언덕을 향해서 그래서 거의 한 30분 정도를 죽으라고 달리면 거기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터치하고 다시 죽으라고 이렇게 달려오는 겁니다. 교실로. 근데 죽으라고 안 달릴 수가 없는 것이 담임 선생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착을 안 하면 특별활동 시간이 끝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특별활동을 하고 온 애들이 기다려야 되죠.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지 않죠. 온갖 욕을 다 하고 오면은 거의 뭐 죽일 듯이 구기 때문에 안 맞아 죽으려면은 하여간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그렇게 특별활동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특별활동을 좀 안 달리고 안 움직이는 걸로 하고 싶다. 욕망이 무럭무럭 일어나게 됐는데 3학년이 되니까 성인이 돼서 제가 바둑반을 지망을 했습니다. 근데 바둑반이 그때 인기가 좋아서 추첨을 했는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둑반처럼 안 움직이는 반이 어딘가 봤더니 도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볼 것도 없이 도서반으로 갔죠. 도서반은 바둑보다 덜 움직이는 것 같은. 어쨌든 손을 들어서 책장을 이렇게 넘기는 것이나 혹은 바둑돌을 이렇게 놓는 것이나 비슷하니까요. 도서반 선생님은 아주 30대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었는데 이분이 물론 저는 그 아름다운 여성도 마음에 교사도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선생님도 마음에 들었고 이 선생님이 도서관 활동은 정말 특별할 게 없다. 그냥 여러분 옆에 있는 꽂혀 있는 책 아무거나 하나 집어들어서 읽으면 된다. 그리고 다 읽으면 종이 울리면 가면 된다. 그게 다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특별활동이다 생각해서 제 옆에 있는 서가에서 책을 뽑아 들었는데 아무래도 그 무협지로 단련된 제 눈에는 한자로 된 한자 성어나 한자 단어로 이루어진 그런 책들이 그다지 무섭게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다른 애들은 지레 겁을 먹는데 제 손에 들린 게 한국 고전문학 전집입니다. 한자로 쓰여 있었죠. 다른 애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걸 저는 꺼내 들어서 케이스에 들어있는 하드카바에 책을 꺼냈더니 뭐 한자 투성이에 그런 책인데 거기에 연암 박지원의 그 소설이 모인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이렇게 꺼내 들었는데 그 연암의 연자가 제비 연자거든요. 그거 좀 어려운 글자죠. 중학생한테는. 거기 그 박지원의 지자가 그게 발족 옆에 거칠 지자입니다. 그런 글자는 잘 안 쓰기 때문에 박조건으로 읽기 쉽습니다. 저도 별 생각 없이 박조건이구나 하고 누군지 모르고 그냥 소설 같아서 읽기 시작했는데 왠지 지금 무슨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아마 호질 아니면 뭐 화생전 같은 거였겠죠. 근데 읽는데 이게 역시 그 한문으로 쓴 그 문장을 우리말로 번역한 거죠. 그것도 무협지나 똑같습니다. 시스템은. 근데 이게 뭔가 이것은 나라는 사람을 읽는 사람한테 뭔가 그 큰 보탬이 될 거라는 그 느낌이 팍 왔습니다. 무협지하고 다르게. 무협지도 물론 즐거움이라는 보탬이 있긴 하죠.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하고 정체를 찾으려고 읽고 또 읽는데 이상하게도 무협지처럼 한번 보면 질리는 게 아니고요. 자꾸 읽어도 그 문장이 힘이 있어서 자꾸 씹어도 이렇게 단물이 나오는 껌처럼 말이죠. 씹고 또 씹어도 그런 아주 단단한 그런 문장의 느낌을 줬는데 그런 느낌은 사실은 거의 처음 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도 물리질 않고 문장은 정확하고 단단하고 그리고 시간이 마모되지 않아서
거의 불후성을 획득을 해서 사람들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게 고전이구나. 근데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 박조건 씨는 좀 괜찮다. 그래서 제가 그 도서관에서 그 박조건 씨를 비롯한 한국 고전문학 전집에 있는 그 독서를 한 학기 정도 했는데 그 독서의 경험이 어쩌면 그 무협지의 그 엉성하고 또 사람들 그 입맛에 영합하려는 들큰한 그런 거에 말하자면 좀 황폐화된 제 인문학적인 그 소양의 밭에 뭔가 청량한 단비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물론 그게 즉각적으로 그게 작용했다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품이 있는 문장, 아름다운 문장, 그리고 영혼을 향상하게 하는, 그리고 감동이 오는 그런 문장, 그 문장의 맛을 박조건 선생한테서 받은 게, 그 역시도 오늘날 제가 책을 쓰게 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첫 시간, 성경 시간을 맞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가 기독교 재단에서 세운 학교라서 입학식을 입학 예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조회도 월요 예배입니다. 화요일날은 학급 예배가 있고요. 1시간 일찍 가서 금요일날은 방송 예배, 그리고 3시간의 성경 시간이 있고요. 정식 교과목으로. 그리고 1시간은 슬라이드를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걸 가지고. 그리고 부활절 뭘 때면 이제 부흥회도 하고요. 종업 예배. 그래서 아주 그냥 기독교의 완전히 몸을 풍덩 담그게 하는 그런 훌륭한 학교였는데, 성경 시간, 첫 시간에 목사님이 이제 수업에 들어오셔가지고, 그게 아마 오늘 11일인가요? 12일인가요? 오늘 좀 됐을 겁니다. 12번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을 읽고 감상을 요약해서 발표한다. 다음 시간까지. 그래서 그리고 저는 그게 무협지 같은 줄 알았죠. 그래서 집에 이제 고모와 누나와 뭐 등등등 여성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직장도 다니고 해서 세계문학 전집 같은 거를 아마 월부로 들여놨을 겁니다. 그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가면 있겠지. 별 생각 없이 집으로 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책이 있더군요.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아무도 든 채로, 케이스에 든 채로 있었습니다. 요새는 그런 책이 없지만 예전에는 중요한 책을 보면 이렇게 책을 들추면 유산지라고 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한지 비슷한 걸 이렇게 씌워 놓습니다. 인쇄가 묻어나지 않게 하려는 건지 어쩌는 건지. 그게 그대로 있는 채로, 깨끗한 채로. 그리고 이게 딱 들치니 두께가 약 한 500페이지쯤. 이거 가지고 이거 망치 대신 써도 되겠구나 할 정도의 무게가 이렇게 느껴지면서, 그래서 꺼내서 이렇게 넘겼더니, 그때는 이제 작가 초상 이런 것도 있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주인공들의 이름, 그리고 간략한 주인공들이 이 소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놓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름들이 아주 라스콜리니코프, 스미드리 가이로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름 읽다 보면 숨이 막혀서, 그래서 러시아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은 참 원고를 받기 참 쉬웠겠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읽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어볼 사람도 없지요. 아무도 안 읽었으니까. 그래서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했으면 어디 뭐 검색이라도 해볼 텐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고요. 이제 사방천지가 암흑천지, 황무지였죠. 그래서 뭐 남들도 다 그렇겠죠. 그럼 맨 뒤로 가서 해설이라고 연필을 펼쳤습니다. 근데 해설만 거의 한 50페이지 되는데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분명히 한글로 쓰여 있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음 시간이라는 게 3시간이니까요. 이틀 있으면 다음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저 목사님하고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기독교 학교인데. 결국 나중에 결과는 좋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때만 해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책을 읽고 와서 요약을 하라는데 책을 읽을 수가 없는 이상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주인공 이름과 간략하게 나와 있는 활동, 그걸 가지고 제가 하나 썼습니다. 여기서 누구를 살인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쫓기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이 여자가 어떻게 찾아와서 이런 식으로. 근데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때는 창작을 한다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앉아서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이제 대충 써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발표하는 날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그걸 이제 보고 떠듬떠듬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사람들이, 학생들은 물론이고 목사님까지 전부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전혀 뭐 자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으면서 이제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일로 갔다 저로 갔다. 근데도 전혀 뭐 심지어 자는 놈까지 있고 그래서 그렇군, 수준이 이런 수준이구나.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질문 있는 사람 했더니 물론 아무도 못하죠, 질문을. 그래서 당당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지금까지도 아마 그때 그 교실에 있었던 모든 사람, 목사님까지 포함해서 사람들이 제 답을 읽지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전이라도 그게 늘 모든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그걸 안 읽은 쪽이, 안 읽은 게 저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았나. 만약에 억지로라도 그걸 읽었다면 너무나 길고 또 장황한데 아마 질려서 고전이라면 또 쳐다보지도 않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뭐 입시라든가 이런 걸 지나고 대학 들어가서 놀아야 되기 때문에 책을 읽을 겨를이 전혀 없었죠. 그러다가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는 뭐 다녀오신 분들도 알겠지만 시간이 많다면 굉장히 많고 없다면 없는 데인데 저는 특수하게 많았습니다. 특수부대에 있어서요. 그래서 시간이 참 많은데 주로 이제 어디서 뭘 지키는 게 일인데, 즉 간첩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건 아니죠. 간첩이 혹시 뭐 활동을 하나 지켜보는 건데, 간첩이 활동을 하는 거를 지켜보다가 그걸 잡거나 혹은 다른 상급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뭔가 잡게 되면은 군대 생활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제 선배들 누구도 한 번도 군대 생활 끝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지켜보기만 할 뿐 영원히 간첩은 안 나타나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 군대 가 있으니까 또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편지가 오기 시작하는데, 많을 때는 한 10명까지도 정기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으니까요. 그때는 또 얼마 지기 싫어하고 또 아는 척 하기 좋아할 때인데, 편지들이 오는데 이게 상당히 수준이 있는 편지들이, 군대 가 있는 사람을 희롱이라도 하듯이 온갖 철학과 뭐 문학과 예술과 이런 거에 관해서 온갖 인명과 단어들이 난무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래서 자존심은 상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극복을 할 것인가 하다가 역사를 알게 되면 짧은 시간에 단기 속성으로 이런 걸 익힐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 읽기 시작한 게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라는 책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6권짜리인가 되는 거였고, 다음에 미술의 역사, 음악의 역사, 다음에 건축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읽고요. 그런 식으로 역사 하다가 읽다 보면 또 뭔가 약간 흥미가 가는 그런 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은 또 따로 찾아서 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어지간히 자랑을 할 만큼 그걸 뭐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생몰연대 이런 것까지 편지를 쓰면서 니체가 몇 년에 태어나 몇 년에 죽음까지 이렇게 가로 열고 할 정도로 박식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뭐랄까 교양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것을 구할 만한 곳은 역시 책이다. 지금 인터넷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많은 정보가 떠돌아다니지만 저도 뭘 쓸 때 참고를 많이 하죠. 근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이 정보는 많은데 정확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얼치기로 제가 한 것처럼 얼치기로 그냥 거중만 읽었기 때문에 자기 몸에 체화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죠. 거중만 읽기 때문에 그 정보를 내놓은 사람 역시도 거죽밖에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책이라는 거는 그 책을 쓰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걸고 쓰고 또 그걸 편집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그 전문직이다 보니까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또 월급까지 받으니까요. 책임을 가지고 편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확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걸러지는 거죠. 공짜로 주어지는 정보의 바다 속에서 공짜로 주어지는 그런 정보보다는 훨씬 더 책임 있고 정확하고 또 어떤 그 수준이 높은 그런 정보가 책 속에 들어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군대 생활을 하고 난 뒤에 복학을 했는데 복학했을 때는 이미 이제 후배들도 많이 이제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박식한 선배가 지금 복학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소문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감당을 하려면 또 무지막지하게 읽어대야 되는데요. 어쨌든 제가 명색이 문학회라는 데 회원이었습니다. 근데 군대 가기 전에는 주로 하는 활동이 이제 시 같은 걸 하나를 내서요. 시 같은 것입니다. 시가 아니고요. 시는 나온 적이 없고 시 비슷한 것들은 많이 나오더군요. 그런 걸 내놓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합평회를 하는 게 이제 주요 활동인데 지금 제가 말한 방식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시 같은 건 나왔는데 시는 없네 이런 식으로요. 제가 그전에 읽었던 시집이 김수영 시집 딱 하나였습니다. 큰 누나가 대학에 들어가서 샀다고 그러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뭔가 좀 나하고 대화가 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걸 읽었는데 윤동주 시집만 해도 유치해서 읽기가 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시합평의 시가 이렇게 나오면 김수영보다 못하군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지나갑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혹은 김수영은 이렇게 쓰지 않았는데 라고 해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게 군대 가기 전에 2년을 잘 보냈습니다. 한 번도 안 걸리고.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 김수영은 가고 다른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읽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또 문학회 동기가 시를 상당히 잘 쓰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문학회에서 대대로 이번에 문학상을 탔으니까 이번 네가 탈 차례다 하고 창작을 권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과연 내가 정말 그 문학회 회원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 있는 사람들 순수한 그 열정이라든가 또 문학이라는 내가 잘 알 수 없는 어떤 성체 안에서 일어나는 뭔가 신비로운 그런 일들을 그냥 소리를 그냥 귓전으로 듣더라도 그런 것들은 참 좋았는데 막상 내가 창작을 한다는 거는 참 생각을 해보지도 않은 문제였는데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학을 애호하는 교양인으로서 앞으로 평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직접 창작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창작을 하는 쪽이 지금 있는 친구들하고 오래도록 같이 친구로서 남아있는 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 친구들을 좋아했죠. 제 20대 초반에는 친구들이 제 인생의 절대적인 부분을 구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갖고 있는 시집 저한테는 한 권도 없고요. 친구들, 선배들 이 갖고 있는 시집들 다 끌어모았습니다. 또 전례 제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훔치거나 빌리거나 뭐 사진 않고요. 되도록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거를 무협지 읽듯이 또 쌓아놓고 읽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밑줄을 쳐가면서. 그래서 100권 이상의 시집을 한꺼번에 속성으로 또 읽었는데 한국시, 한국 사람이 쓴 시, 외국 사람이 쓴 시, 옛날 사람이 쓴 것, 현대, 독일, 영국 뭐 가리지 않고 뭔가 느낌이 오는 건 다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쓰려고 하는데 이게 써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블로 네루다라는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시를 쓰는 것이 아니고 시가 나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 어떤 시에 그것이 나를 만졌다. 그것이 내 얼굴을 만졌다. 어느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것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를 붙잡고 얼굴을 만지는 게 아니고요. 시는 얼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와서 나를 찾아오기 전에 이제 시가 안 되는 거죠. 시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찾아오니까 될 리가 없죠. 시가. 그래서 재빠르게 포기했습니다. 안 되는구나. 재능이 없구나. 그리고 몇 달 지났습니다. 이렇게. 근데 어느 날 그것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찾아왔는데 그 시도 역시 이야기가 들어있는 시였는데 어떤 청소부가 새벽에 청소를 하다가 청소 끝날 무렵쯤 돼서 아들이 트럭을 새로 사가지고 마중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언덕을 넘어서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아버지를 치여서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그런 기사를 봤든지 잠깐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형태지만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게 제가 생애 처음으로 쓴 시라고 생각하고 쓴 시, 저를 처음으로 찾아온 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 데뷔작은 역시 유리 닦는 사람이라는 시하고 몇 편이 더 있는데 대개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 역시도 유리를 닦다가 고층 건물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떨어져 죽을 때 그 추락하는 때 그 짧은 순간을 시로 옮긴 거죠. 그게 제 데뷔작이 됐습니다. 시인으로서 시를 쓰면서 한 86년에 제가 등단을 했는데 93년까지는 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시의 한 절반 이상은 다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시에. 그 이야기가 어디서 왔을까? 물론 그건 무협지에서 왔거나 아니면 우리 삶에서 왔거나 어디에선가 왔겠죠. 어떤 책에서 왔겠죠.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서 왔던 일 겁니다. 그리고 그 시의 한 3분의 1 정도는 서정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나머지는 각각 다른 성향의 이런저런 성향의 시인데 어쨌든 이야기가 강한 그런 시를 한 100편 가까이 쓰고 시인에서 잘렸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주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그때 그러면 내가 왜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느냐에서 책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자면, 무협지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또 소나기 읽기가 하나가 그 처음 쓴 시, 청소부의 죽음을 가지고 쓴 시를 가지고 투고를 했습니다. 교내 문학상에. 근데 한 편밖에 없었거든요, 시가. 그래도 할 수 없이 한 편을 투고를 했는데, 그때 당선작이 있는 가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관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하나 보다. 1등 있고 2등, 3등, 4등 이렇게 다 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건 그때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그러더군요. 그 말 듣고 나자마자 얼마나 창피한지, 같은 문학회 회원들 볼 낯도 없고 복학생식이나 돼가지고 후배는 당선이고 저는 가작이고, 그러니까 죽고 싶었습니다. 그만. 그래서 학교도 잘 나가지 않았는데, 어느 날 겨울 방학 때 그 시골서 친구가 놀러 와서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신문사에 주최를 했거든요, 그 문학상을. 그래서 무슨 생각인지 그 신문이라도 좀 얻어가야 되겠다 싶었는지 그걸 이제 친구한테 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문사 안으로 들어가서 신문을 달라고 그랬더니 안에 있던 그 사무처 직원이죠, 여자분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그 전에 제가 몇 번 투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짧은 뭐 학생논단 이런 거에 한 5매 정도 이렇게 해서 식당에서 뭐 밥값 올리는 거에 반대한다 이런 거. 그러면 원고를 조금씩 줬습니다. 제 친구가 주필이라고 그러나요? 주필은 교수님이 하는 거고, 학생 편집장 뭐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 백으로 한번 투고를 해서 얼굴이 약간은 익었을 겁니다. 원고를 받으러 많이 갔기 때문에. 보더니 아무 게 아니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 상패를 안 찾아가느냐고. 상패가 있느냐고 했더니 있다고. 상금도 있다.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 당선의 반값이었습니다. 그 전집에 들어있는 작가들은 우리나라에 초역된 작가들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라든가 루이 페리낭 셀린느라든가 무슨 카티비라든가 이름조차 아주 생소한 사람들이죠. 그게 이제 나와 있다는 걸 알아서 그 전집을 돈 주고 살려니까 아까워서 그 동대문 쪽에 있는 그 대학로는 아니고 대학 서림이라고 그러나요? 저기 중고책을 싸게 파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친구 자전거를 빌려서 그걸 사가지고 와서 그거를 또 읽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학자들이 신선한, 우리말이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 문장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화되면서 많은 발전이 있긴 했습니다만, 일본에서 나온 책을 중역한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시리즈는 대부분이 그 나라 언어를 전공한 사람들이 번역을 제대로 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읽으면서 남모를 세계, 잘 모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 소설이 저한테는 굉장히 신비롭고 지평을 넓혀줬다 할까요? 이런 게 소설이구나. 요즘 젊은 소설가들은 이런 소설을 쓰는구나. 그 모던이라는 거와 컨템포러리라는 것이 저를 아주 매혹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전이 아닌 당대를 사는 우리 시대의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 지금 살아있는 고전 같은 그런 젊은 작가들을 보고 나도 쓰게 된다면 혹시 이런 걸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아마 어느 날 제가
소설가라는 이름을 달고 책을 내게 만드는 그런 자양이 되지 않았을까. 한번 심심해서 세보니까 제 이름 뒤에 소설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책이 지금 18권인가 좀 됩니다. 제가 목표가 밀리언셀러 작가인데 한 권에 10,000부씩 팔면 앞으로 82권을 더 써야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시간을 또 줄여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곧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잘 안 하는데 몇 년 전에 그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라는 데 참가를 했었는데요. 독일에서는 굉장히 그 낭독회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가가 책을 내면 시인이 아니고요. 작가 역시도 책을 내면 각 도시를 순회하면서 서점 같은 데나 뭐 문화의 집 같은 데 가서 독자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근데 낭독을 전제로 하고 쓰진 않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독일어라는 게 상당히 음악적 울림이 풍부하더군요. 제 소설도 번역을 해가지고 독일어로 읽는 걸 옆에서 들었는데 뭐 굉장한 글 제가 쓴 것 같은 느낌에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읽는 사람 역시도 저 역시도 그 이후로는 뭔가 낭독을 염두에 두고 문장을 쓰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가끔 있을 정도로 그 리듬, 문장에서의 리듬, 호흡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요즘에 쓴 것들은 그 이후입니다. 낭독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어디 가서. 그런 생각을 하고 쓴 것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이 없어서 어떤 분이 어쩌면 조금 길지도 모르겠네요. 한 5분 정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목은 홀린 사람입니다. 어느 사냥꾼이 어느 해 겨울 사냥을 하러 갔다. 멧돼지가 많이 출몰하는 산간 마을 주민들이 가르쳐준 대로 적당한 장소에서 매복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멧돼지를 잡으려고 매복할 때는 제일 좋은 상등급의 상목, 중간급의 목, 하등급의 목이 있는데 일행 중 사냥에 가장 능숙한 사냥꾼이 상목에서 기다리는 게 보통이다. 상목에 있는 사냥꾼이 멧돼지를 일격에 쓰러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고 그 때문에 그 아래쪽에 있는 다른 사냥꾼이 부상한 멧돼지를 쏘거나 함께 추격하여 쓰러뜨릴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 사냥꾼은 그에 해당될 게 없는 것이 혼자 같고 혼자 목을 잡아 혼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반드시 멧돼지를 잡아야 한다거나 씹어 먹어야 한다거나 쓸개를 팔아 늙은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려야 한다거나 해서 간 게 아니었다. 낚시꾼이 낚시를 가듯 그 사냥꾼은 사냥을 하고 싶어 간 것뿐이었다. 멧돼지가 자신의 냄새를 맡을 것을 염려해 사냥꾼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마주보고 비옷을 뒤집어 쓴 채 새벽부터 밤까지 줄곧 멧돼지를 기다렸다. 사냥철이 시작되기 전에는 밤과 낮에 비슷하게 활동을 하던 멧돼지들은 사냥꾼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겨울이 되면 낮에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 사냥꾼들은 어두워지면 총을 경찰서나 파출소에 맡기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곧 밤에는 사냥을 할 수 없고 밤에 사냥을 하는 사람들은 불법 사냥을 하는 사람이다. 멧돼지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낮이 밤보다 더 위험하다는 건 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사냥을 하는 이 사나이가 혼자 매복하고 있는 상곡간에는 내내 처량한 바람소리만 울려 퍼졌을 뿐 멧돼지커녕 까마귀 한 마리 날지 않았다. 심심해서 사냥을 떠나온 그에게 자연산 심심함이 눈송이처럼 내려 쌓이고 있었다.
심심함의 극치를 경험하고 있던 그의 눈에 문득 밤송이가 하나 보였다. 그는 밤송이의 가시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가시 숫자를 다 세는데 성공했다. 그 숫자는 814였다. 그러느라 허기를 느끼게 된 그는 냄새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 온 미숫가루와 빵을 먹었다. 그는 또 기다리고 기다렸다. 멧돼지고 말똥가리고 개미고 간에 기척도 없었다. 그가 엎드려 있던 곳에 체온으로 눈이 녹으면서 또 하나의 밤송이가 드러났다. 아까 밤송이의 3분의 2밖에 안 되는 작은 것이었으나 그는 무척 기뻐하며 가시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밤송이는 크기에 상관없이 가시의 숫자가 일정하다는 결론을 얻었대. 약 800여 개더라 이 말씀.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말하자 여기저기서 반응이 나왔다. 멧돼지 잡으러 갔다가 결론을 잡은 거네. 결론이라는 놈은 털이 몇 개나 된다는데? 좌중이 시끌벅적할 때는 별말 없던 친구가 나중에 나섰다. 까치가 집 지을 때 나뭇가지를 몇 개나 물어나르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답을 못 하자 그는 스스로 대답했다. 2000에서 2200개 사이. 야, 어릴 때 내가 나무에 올라가서 해봤지.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숙교수의 박선입니다. 여기 오니까 여기 새로운 세계의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넓은 다른 세계를 또 만들어가 계신 것 같아서 존경스럽습니다. 아마 첨단의 방법으로 많은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저 같은 이 문외한에게도 혜택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손세 작가님 얘기를 들으니까 참 어렸을 때부터 책을 참 많이 읽으셨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무협지로 시작하셔가지고 거기서 깊이 있게 보다는 양적으로 시작하셔가지고 그걸 또 바둑에 접목하시고 기타 여러 가지 모든 부분, 문학 부분에 접목하셔서 작가로 성공하시는데 그런 영양분으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 자체에서 저도 앞으로 좀 더 독서를 많이 하고 그 부분을 좀 더 넓혀서 저의 영양분을 삼아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의를 좀 듣고 참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짧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이 책을 읽어서 성석재 소설 작가님의 그 감정과 의미를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지식을 좀 쌓고, 오늘 공연 정말 훌륭하게 잘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에 참석 잘할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장학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솔직히 제가 책을 많이 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번 특강을 들으면서 책을 좀 더 많이 읽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들었었어요. 굉장히 재밌게 들었었어요. 저 아까 그 공연을 봤는데 그 퓨전이더라고요. 고전과 현대 음악이 이렇게 같이 퓨전돼서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눈물이 울컥 했는데, 제가 솔직히 책을 좀 많이 안 읽는 편이거든요. 그 전공 과목 책 이외에는 거의 안 원래 골고루 다 봐야 하는데 사이버대 학생이다 보니까 또 낮에 또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전공 위주로밖에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책을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양적으로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사인이란 걸 받아봤어요. 사인 받을 때 좀 죄송하더라고요. 나도 솔직히 잘 모르는 작가님인데 이제는 사인도 받고 했으니까 좀 여러 가지 전공뿐만이 아니라 좀 많은 책도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